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어요. 12월 중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하얀 국화꽃을 든 사람들, 모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분향을 하고 나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조용한 게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0년간 숨겨졌던 비밀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주는 이지혁이라는 33세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청년이었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 61세였습니다. 1년 전 정년퇴직을 한 분이셨어요. 평생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이셨는데요. 그날 오후, 이지혁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아니, 설마 아버지도 우실 줄 몰랐어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지혁만 들을 수 있었어요.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곧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러 복도로 나왔어요. 이지혁은 평소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이틀간의 장례식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지혁이 복도 끝 흡연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누군가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 55세. 박진석 회장의 아내였어요. 가운재단 이사장이기도 했죠. 잘 관리한 외모에 항상 우아한 미소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영라애가 계속 말을 안 들어. 지환이랑은 반드시 떼어놔야 한다고 했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서두르라고 했잖아. 박진석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 이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깨어나기 전에? 무슨 소리지? 바로 그때 고성이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가면을 쓰듯이요. 지혁아, 바람 좀 쐬니? 답답하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지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네, 조금요. 고성이가 이지혁 곁을 지나갔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지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뭘 들은 거지? 박진석 회장님이 의식불명이라는데 깨어나기 전에 뭘 끝내? 이지혁은 흡연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지혁이 빈소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남자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마른 체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이니까 마스크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박명욱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서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30초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의 눈가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혁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바로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이지혁이 뒤쫓아 나갔지만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주차장까지 뛰어 내려갔지만 차가 막 빠져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영정 사진을 보고 웃은 거야? 왜 도망간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까 들은 고성희의 전화통화. 그리고 이 수상한 조문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이지혁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례식장 2층 휴게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라, 28세였어요. 박진석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영라는 어머니 고성희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지환이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지? 영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지환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성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지환이는 안 돼. 집안이 맞지 않아. 영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환 오빠가 좋아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는 걸 엄마도 아시잖아요. 고성희가 영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영라야, 엄마 말 들어. 지환이는 정말 안 돼.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영라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내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휴게실을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영라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반항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영라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걸까? 지환 오빠가 뭐가 문제야? 영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환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오빠한테 걱정만 끼칠 것 같아. 핸드백을 정리하다가 영라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낡은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영라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이 해져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가 1995년 3월 15일이었어요. 거의 30년 전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피해자는 고명식, 강미래. 가해자는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까맣게 매직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금액은 보였어요. 3억 원. 그리고 맨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가운재단. 영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재단. 그건 엄마 재단인데 왜 30년 전 교통사고 합의서가? 손이 떨렸습니다. 영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엄마 핸드백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영라는 화장실을 나와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성희의 전화통화 내용과 수상한 조문객 생각만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보화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보화. 3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보화는 이지혁의 대학 동기였어요.
7년을 사귀었던 사이였죠. 결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정보아가 갑자기 떠났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요. 한해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서로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정보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혁아, 나야. 좀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침묵이었어요. 정보아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아, 사실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 뭔데? 내 새어머니, 고성이 맞지? 이지혁의 등에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왜? 성희 씨가 왜? 정보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팀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봤어. 그 사람 과거 기록을. 왜 그런 걸 알아봤어? 정보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지혁아, 내가 아는 지은호.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랑 고성이가 연결돼 있더라. 이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1995년에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 사망자는 고명식, 강미래 부부. 임신 8개월이었대.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고.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지은호 부모님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상한 게 가해자 이름이 기록에 없어. 완전히 지워져 있더라고. 대신 엄청난 합의금이 지불됐어. 3억 원. 1995년에 3억이면 지금 돈으로 10억은 넘을걸? 이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보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가훈재단에서 정확히 3억 원이 인출됐어. 가훈재단 이사장이 누구야? 고성이. 맞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최근 5년간 고성이 명의로 계속 돈이 움직였어. 매달 500만 원씩 누군가한테 보내지고 있더라고. 이지혁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보아야,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정보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혁아, 나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30년 전 사고를 은폐한 것 같고 지금도 누군가한테 돈을 계속 보내고 있어. 입막음용일 가능성이 커.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보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내일 시간 있어? 우리 회사로 와. 자료 준비해 놓을게. 직접 보면서 얘기하자.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알겠어. 내일 몇 시에? 오후 2시. 한해건설 본사 20층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사고. 지은호 부모님. 고성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야겠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 같은 시각 서울 중구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박진석, 65세. 건양그룹 회장이었어요. 일주일 전 갑자기 쓰러져서 뇌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한우진이 회복 중이었어요. 한우진, 30세. 박진석의 양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간 이식 수술을 받았죠. 지은호한테서 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어요. 그간 이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친엄마 고성이가 지은호를 협박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요. 우진은 침대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할까?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며칠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어서 아버지 병실이 있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가족은 특별히 허락받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진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사실은 우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우진이에요. 아버지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 간 이식 말이에요. 그게,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지은호 누나한테서 받았어요. 그런데 누나 의지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강제로 협박해서.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셨잖아요. 제 친엄마가 누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간을 주지 않으면 친부모 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대요.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나를 희생시키고 사는 게 제가 너무 죄송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박진석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우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거든요. 우진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요. 깨어나셔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침대 위에서 박진석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사실 박진석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박진석의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옆에 있는 모니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박진석의 심장박동이 다시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였네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뇌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간호사들이 물러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내가 우진이 살리려고 다른 아이를 희생시켰다고. 그것도 협박으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깨어나야 해. 반드시 깨어나서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이지혁은 한해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63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20층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보아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보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수수한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보아가 돌아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혁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정보아가 먼저 회의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자료 준비해뒀어.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파일 여러 개와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앉았고 정보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보아가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지혁아, 여기 봐. 이게 1995년 3월 15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 기록이야. 이지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일시 1995년 3월 15일 오후 6시 30분. 사고 장소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안도로. 피해 차량 현대 엑셀 흰색. 운전자 고명식 30세. 동승자 강미래 29세. 임신 8개월 쌍둥이.
사고 경위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 차량 전복, 사망자 고명식, 강미래 미태아 2명.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 그 애 부모님이. 정보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가해 차량 정보가 완전히 지워져 있어. 운전자 이름도, 차량 번호도 전부. 정보아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험합의 기록은 남아있어. 합의금 3억 원. 1995년에 3억이면 엄청난 돈이야. 누가 지불했어? 정보아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가운재단에서 1995년 3월 20일, 정확히 3억 원이 인출됐어.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 유족 계좌로 입금됐고,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가운재단이 고성이가 사고를 은폐한 거야? 정보아가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더 있어. 최근 5년간 매달 5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어. 고성이 개인 계좌에서. 누구한테? 그건 아직 모르겠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추적이 어려워. 하지만 입막음 용일 가능성이 커. 이지혁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보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고성이는 30년 전 사고를 은폐했고, 지금도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고 있어. 이지혁이 고개를 들어 정보아를 봤습니다. 보아야,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정보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지혁아, 너 내 오빠 기억하지? 응. 10년 전의 교통사고로. 정보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주운전자한테 치였어. 그 사람 아버지가 재벌이었어. 돈으로 합의했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어. 조용히 덮으라고. 정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아버지 말씀대로 했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정보아가 이지혁을 똑바로 봤어요. 지혁아, 이번엔 정의가 이기게 하고 싶어. 돈으로 덮을 수 없게. 진실이 밝혀지게. 이지혁은 정보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아야, 고마워. 정말로. 정보아가 작게 웃었어요. 우리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고성이를 법정에 세우려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재, 33세. 박진석 회장의 장남이었어요. 건양그룹 기획실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최근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수빈을 만날 때도 항상 한 발짝 늦게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어요. 박성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차장님, 커피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박성재는 커피잔을 받아 책상 옆에 놓았어요. 하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성재는 목이 말라서 커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쓴 것 같은데? 박성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계속 마셨어요. 반쯤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이상했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쿵. 박성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커피잔이 책상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옆자리 직원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차장님, 차장님.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 불러. 빨리. 차장님. 정신 차리세요. 박성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성재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호흡 가빠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로비에서는 한 여자가 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여자였어요.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CCTV가 그 모습을 조용히 찍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박성재를 진찰했어요. 피 검사, 위 세척,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독극물 중독입니다.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2명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와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박성재는 위 세척을 하고 나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베테랑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커피 한 잔이요. 누가 가져다 줬죠? 비서가. 아침에 항상 커피를 가져다 줘요. 형사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 비서 이름이 김민주. 입사한 지 2년 됐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한테 위협받은 적 있습니까?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항상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들이 회사로 향했어요. 건양그룹 본사 보안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오늘 아침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영상이었어요. 한 여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같았어요. 하지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내인데 모자를 쓴 게 이상했죠. 여자는 급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봉지에서 흰 가루를 커피에 넣었습니다. 저으며 섞었습니다. 여자는 커피잔을 들고 박성재 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여자 누구죠? 보안팀장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잠깐만요. 보안팀장이 다른 각도 CCTV를 켰습니다. 로비 CCTV였어요. 오전 9시 50분 영상이었습니다. 같은 여자가 회사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보안팀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작년에 해고됐던 직원이에요. 이름이 이수경.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횡령으로 해고됐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급히 적었습니다. 주소 아세요? 기록에 있을 겁니다. 찾아드릴게요. 형사들은 즉시 이수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수경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수경은 왜 박성재를 죽이려 했을까? 누가 시킨 걸까? 박진석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박진석은 3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와 있었어요. 눈을 뜰 수 있었고 주변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계속 의식불명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우진에게서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고성이가 지은호를 협박해서 간을 빼냈다는 이야기. 박진석은 고성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고생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고성이와 박진석 둘만 남았어요. 고성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고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고성희가 냉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사실 나한테는 편해요. 당신만 안 깨어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거든요. 박진석은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이를 후계자로 만들 거예요. 당신이 못 말리게. 그리고 영란은 내가 정한 사람이랑 결혼시킬 거고. 고성희가 박진석의 손을 놓았습니다. 성재는 좀 걸림돌이네요. 하지만 곧 정리될 거예요. 이미 수경이가 움직였으니까. 박진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박진석은 참았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보, 편히 쉬세요. 오래오래요. 고성희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석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고성희, 내가 성재한테까지. 박진석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의사 불러주세요. 의사가 급히 왔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어요.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박진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입니다.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쓰러지셔서 수술하셨어요. 박진석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이 기억 안 나시죠? 쓰러진 것도, 수술도, 여기 오기 전 일들이.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박진석. 맞나요? 가족은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개가 낀 것처럼.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2시간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뇌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고성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고성희가 급히 병원에 왔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셨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봤습니다. 표정은 멍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고성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고성희요. 박진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내,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의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최근 몇 년의 기억이 흐릿한 상태예요. 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고성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 깊은 곳에는 안도의 빛이 있었어요. 기억 상실. 그럼 우진이가 말한 것도 기억 못하겠네. 오히려 잘 됐어. 고성희가 박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성희가 병실을 나가자 박진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나타났어요. 박진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상실 연기. 성공이군.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고성희. 다음 날 박성재의 병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독극물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성재 형, 괜찮으세요? 지혁아,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이지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박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경이라는 작년에 해고된 직원이래.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닐 거야. 누군가 시켰다는 거죠. 그럴 거야. 나한테 원한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성희.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보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한우진, 박영라, 지은호도 함께였습니다. 박성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지혁이 설명했습니다. 형, 우리 모두 모였어요. 이제 증거를 모을 때가 됐어요. 정보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한 내용 공유할게요. 노트북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첫째, 1995년 부산 교통사고. 피해자는 고명식, 강미래 부부.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님 이야기였어요. 가해자는 익명 처리됐지만 합의금 3억 원이 가온재단에서 나갔어요. 정보화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최근 5년간 고성이 계좌에서 매달 500만 원씩 송금되고 있어요. 수신자는 이수경. 박성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수경한테. 왜? 입막음용이겠죠. 이수경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제 간 이식이 지은호 누나한테서 강제로 받은 거라고. 모두가 우진을 봤습니다. 지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영라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뭔가 찾았어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1995년 교통사고 합의서였습니다. 엄마 핸드백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왜 엄마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정보화가 보여준 사고랑 같은 거네요. 정보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지혁이 정리했습니다. 1995년 부산 사고. 고성이가 관련되어 있어요. 지은호 부모님을 죽인 사고를 은폐했어요. 그리고 30년간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수경한테 돈을 보냈어요. 이수경은 그 돈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고성이가 이수경을 시켜서 박성재 형을 제거하려 했어요.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나를 제거하면 우진이가 후계자가 되는 거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보화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고성이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아까 그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박성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수경을 체포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이수경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 수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수경 씨, 왜 박성재 씨를 죽이려 했습니까? 이수경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살인 미수로 기소됩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지 아세요? 이수경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가 시켰죠?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이수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수경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누군가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이수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형사는 조사를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입을 안 열어요? 그래, 뭔가 겁먹은 것 같아. 혹은 보호받을 거라고 믿고 있거나. 어떻게 하죠? 베테랑 형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안경을 낀 마른 남자였습니다. 저, 제보하러 왔습니다. 경찰들이 남자를 조사실로 데려왔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가온재단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제보하러 오셨죠? 김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고성희 이사장님이 재단 돈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최근 5년간 매달 500만 원씩 이수경이라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형사가 이수경이라는 이름을 듣고 귀가 쫑긋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1,0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수경한테 급히 보내라고요. 형사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박성재가 독극물 중독된 사건 하루 전이었어요. 더 있습니까? 김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에도 3억 원이 나갔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이었는데 사고 당사자가 누군지 기록이 없어요. 형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철수 씨, 왜 이제야 제보하신 겁니까?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딸이 대학생인데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가온재단 장학금이요.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성재 씨가 독극물 중독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이수경한테 돈이 갔다는 걸 알았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형사가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증언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는 즉시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다음 날 형사는 이수경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의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수경 씨, 이제 다 드러났어요. 고성희 이사장이 당신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을 더 보냈고요. 이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려질 말단이에요. 고성희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릴 거예요. 이수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가족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혼자 죄를 뒤집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저는 고성희 비서였어요. 그날 밤 차를 몰고 있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조수석에 타고 계셨고요.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계속하세요. 부산 해운대였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핸들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차를 들이받으라고.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까? 이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차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이수경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고성희 이사장님한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운전했으니까 내 책임이야. 감옥 가고 싶어? 그러면서 3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30년간. 그럼 왜 이번에 박성재 씨를 공격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줘. 그러면 이제 진짜 끝이야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라고 했죠? 박성재를 제거하라고. 커피에 독을 타라고. 그러면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형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수경 씨, 이 진술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수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제 딸만은 지켜주세요.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고성희 살인 교사비 교통사고, 은폐 사건 예비 신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관련자들. 피고인석에 고성희가 앉아 있었어요. 고성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변호인석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검사석에는 40대 여성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사건 번호 2024-9234 피고인 고성희에 대한 살인 교사비 교통사고, 은폐 사건 예비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1995년 교통사고를 은폐했으며 최근 박성재 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청하셨죠? 네. 재판장님, 첫 번째 증인은 이수경입니다. 이수경이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1995년 3월 15일 부산 해운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성희 이사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날 이사장님을 모시고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갑자기 핸들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으라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나중에 반대 신문 기회가 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따랐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로 떨어졌어요. 이수경이 울먹였습니다. 차 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했습니다. 모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났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가운재단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1995년 3월 20일, 정확히 3억 원이 이수경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입막음용이었습니까? 네. 고성희 이사장님이 입 다물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매달 500만 원씩 계속 송금됐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박성재 씨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경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달라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박성재를 제거하라고. 그러면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이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번에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당신은 30년 전 사건의 실제 운전자였죠? 네. 하지만 그럼 살인죄는 당신이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 이사장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고성희 이사장이 시켰다는 증거? 이수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인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없죠. 그럼 당신 말만 믿으라는 겁니까?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두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철수입니다.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죠? 가운재단 회계 담당입니다. 재단의 금융거래를 관리하시죠? 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995년 3월 20일 거래 내역입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직접 승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사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요. 김철수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검사가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성희 피고인이 직접 3억 원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송금도 피고인이 승인했습니까? 네. 매달 500만 원씩. 모두 이사장님 승인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검사가 마지막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진석이 증인석에 섰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기억상실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박진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상실을 연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고성희가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박진석만 안 깨어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 성재는 곧 정리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인이 말렸어요. 박진석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한우진에게서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협박해서 간을 빼냈다는 것을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간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 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간을 내줬고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났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3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고성이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고성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어요. 평온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고성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995년 사고도 제가 시켰습니다. 박성재도 제거하려 했고요. 변호인이 황급히 고성이를 말리려 했지만 고성이는 손을 저었어요. 왜냐고요?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고성이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있으면 알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성이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진이는 살았으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고성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정식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리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고성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고성이가 끌려나가는 순간 박진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고성이는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이지혁과 지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과거는 과거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우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박영라가 있었습니다. 영라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엄마는 엄마 선택이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영라가 우진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가족이. 우진이 영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박진석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많이 웃었고 직원들과 더 많이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석이 우진을 불렀어요. 우진아, 앉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 네, 아버지. 저는 그냥.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알아. 그리고 존중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박진석이 미소 지었어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게 뭐든 아버지가 응원할게.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보화는 한해건설 사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경영권을 넘긴 거였습니다. 정보화는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익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보화가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혁아, 커피 한잔 할래? 좋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보화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지혁이 정보화를 받습니다. 보아야, 나는. 정보화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연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친구로, 동료로.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고성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교사, 교통사고, 은폐, 강요 등 여러 죄목이었어요.
고성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한우진이 면회를 왔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웃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책임이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성이가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내 인생 살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우진도 유리의 손을 댔어요. 두 사람의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석, 한우진, 박영라, 이지혁, 지은호, 정보아 모두가 한강공원에 모였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이 뭘까요? 돈이 많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날들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화려한 날들은 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매일매일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죠. 고성이는 아들을 위해서라며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심을 전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화려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화려한 날들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